2025년 7월 3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64일째를 맞이합니다. 프랑스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엔 총회 이전이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 아랍 민족들이 이렇게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계 1차 대전 중에 유대인과 아랍 민족에게 이중 계약을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 아닙니까? 그리고 1915년과 1916년 2년에 걸쳐서 영국의 외교관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외교관 피코가 자기들끼리 밀실에 앉아서 자와 볼펜으로 끄적끄적대면서 그은 것이 오늘날 중동 나라의 국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 사달이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1947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면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는 아랍 민족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줬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팔레스타인, 이 아랍 민족들은 우리는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와서 오지랖 넓게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국가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하마스가 운영할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할까요? 본인들은 정작 나라를 운영할 준비도, 나라를 만들 준비도,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서안지구에 있는 헤브론의 족장들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필요 없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랬다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현지 상황을 좀 제대로 알고나 오지랖을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고 있죠? 네. 자, 가자지구 상황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최근 유엔의 구호물자가 약 950여 대의 트럭에 실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의 구호단체였던 GHF가 가자지구 안에서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방식하고 이번에 유엔 트럭이 들어가서 또 난민들에게 구호품 나눠주는 방식하고 이 두 단체의 구호품 나눠주는 방식이 많이 다른가 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 둘의 차이는 구호 트럭이 들어갈 때부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최근 GHF는 유엔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를 통과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공개했습니다. 유엔의 구호 트럭이 이 무질서 속에 약탈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GHF는 민간 보안팀이 있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유엔의 구호 트럭은 이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GHF는 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유엔의 배급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HF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급이 되어야 하고 이 영상은 유엔이 이를 실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영상도 영상이지만 막 그 구호물자 트럭이 들어가니까 막 난민들이 소위 말해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그 모습이 한 1km 정도 됐대요. 그 난민들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봐도 그 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유엔의 구호 트럭이 들어간 이후에 조금 이제 이 숨통이 튀었겠죠. 그 이후에 그 가자지구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가자지구 안에서 아직도 핸드폰이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기도 충전해야 되죠. 또 와이파이도 살아있어야 되죠. 또 통신 안테나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SNS에 막 올려가지고 영상들이 가자지구 안의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 막 퍼져나갔어요. 좀 독특한 화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하마스가 구호 트럭을 약탈하는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밀가루는 남아 도는 상황인지 밀가루 포대에서 밀가루는 전부 쏟아버리고 그 포대에 다른 식량들을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 중에는 하마스의 먹방 영상도 있는데요. 와우. 자신들의 지하 터널에서 풍족한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유엔에서 전달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품 박스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건 하마스 대변인이 카타르의 고급 호텔에 앉아서 우리는 굶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지금 보면 배가 잔뜩 나온 상태로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따름이고요. 이 외에도 이런 쇼를 위해서 가자지구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모래를 먹이면서까지 선전을 하는 영상도 있고요. 심지어 먹을 수 없는 나뭇잎을 따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먹여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자지구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풍족한 화면은 뉴스에 안 나와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막 가자지구 안에 아이들이 못 먹고 힘없이 이제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만 나오는데 어쨌든 모래를 먹이고 못 먹는 나뭇잎까지 먹여서 그걸 이제 기아 코스프레 한다 그러죠. 물론 뭐 가자지구 안에는 못 먹는 애도 있겠죠. 그러나 100% 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힘없는 애들은 못 먹는 거고 저 아버지가 빽 있고 힘쓰고 좀 그 권력이 있으면은 풍족하고 그렇게 이 구호품의 불균형, 이 배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근데 밀가루 푸드에 왜 밀가루는 왜 버려요? 그걸로 수제비 만들어도 되고 칼국수 해 먹어도 되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이 갖고 들어간 그 구호 물자 트럭이 제대로 난민들한테 이것이 잘 배급이 되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엔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하마스와 로컬 상인들은 이제 무료로 지급된 이 구호품들을 약탈해서 더 비싼 값을 매겨서 이제 가자 주민들에게 되팔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그 가자 주민들에게는 그 도움이 전달이 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GHF가 아닌 유엔이 주도해서 구호품을 전달할 때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를 우리 이효진 PD가 소개를 했지만은 가자지구 안에서 그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그 사진과 영상, 이것이 사실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아니라 뭐 예멘이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또는 지금처럼 모래 파먹이고 나뭇잎 파먹이고 이렇게 조작된 영상들, 이런 것이 그냥 무조건 이 하마스를 비난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실은 미국의 이 뉴욕타임즈도 또 역시 인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일면에 가자지구 엄마와 아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라는 사진이었는데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곧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하인드 사진이 나왔는데 그곳에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은 누워 있었던 아이와는 달리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뉴욕타임즈가 이 아이가 사실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그 와중에도 편법을 써서 기만을 했습니다. 처음 올렸던 그 가짜 사진은 팔로워가 5,500만 명인 메인 계정에 게시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번에 올린 사과문은 팔로워가 8만 8천 명에 불과한 다른 계정에 게시를 한 것이었죠. 사실 그 사진도 알면서 그냥 올린 거였고 사과문도 형식적인 그런 사과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GHF도 가자지구 안으로 구호물자를 많이 들여보내고 있고, 또 유엔도 구호물자를 지금 960여 대 이상 트럭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보내고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측도 가자지구 안으로 많이 들여보내고 있어요, 이 구호물자를.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쨌든 계속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구물자를 이번에는 그 구물자 이스라엘 측이 들여보내는 구물자가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도 합동 작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합동 작전 동참했다는 겁니까? 이제 공수 작전을 펼친 건데요. 이스라엘군이 직접 식량과 물자를 공중에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가자 내부에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직접 공급보다는 통제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주로 택했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직접 구호품을 전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IDF는 이제부터 하루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와 데이르 알 발라, 알 마와시 이 세 곳에서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을 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더 많은 구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안 경로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IDF가 공수한 식량에는 밀가루, 설탕, 통조림 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구성품에 대해서 혹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불평불만이에요. 갖다 줘도 문제네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가자지구 그 난민들은 하마스가 책임지고 매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구물자를 받아야 할 만큼 하마스는 민간인들에 대한 아무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자지구를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겠다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나는 그런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그 이스라엘 인질들 그리고 또 그 휴전 협상, 인질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계속 하고 있나 본데 뭔가 이렇게 그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도 반가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도 하마스가 타협을 거부해서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마스의 일부 제안은 심지어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랍 중재자들조차도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금 남은 마지막 인질이 하마스의 마지막 협상 카드인데 하마스는 이 협상 카드가 사라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질 협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사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알긴 아는군요. 하마스가 인질들을 다 보내면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렇지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끝까지 인질들을 붙잡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년이 넘어가도 만 2년이 넘어가도 인질들 안 돌려보내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럴까요? 미국의 공화당 그 소속의 상원의원 린치 그레이엄이 하마스에 대해서 아주 섬뜩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린지 그레이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연합국이 도쿄와 베를린을 상대로 했던 그 대공습을 통한 점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 도쿄와 베를린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이국가 해법 행사를 유엔과 프랑스가 이렇게 함께 주최를 했나 봐요. 이 행사에는 뭐 당연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참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국가 해법을 위한 행사 유엔에서 했다는데 어떤 행사였고 미국과 이스라엘 왜 보이콧한 겁니까? 이국가 해결 방안을 위한 회의인 만큼 일단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죠.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영향력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일축은 해버렸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가 일단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가자에 억류 중인 인질을 풀어주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 해당 회의에 대해서 불필요한 홍보용 쇼다. 그리고 시기상 부적절하고 하마스를 더 힘있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회의보다 먼저 하마스 규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참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했던 두 국가 해법하고 지금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의 두 국가 해법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현지 상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난주에인가 우리 조현영 기자가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이, 아랍 족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국가 해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해 준다면은 자꾸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그 국가를 운영하겠냐고요. 인물이 없는데. 설마 하마스 보고 맡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현재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온갖 부패 덩어리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건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싫어하는데, 믿질 않는데, 참,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계속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있어요. 레드 알라트 막 미사일 날아온다는 경보 뜬 거 보면 전부 다 후티 반군이에요. 요즘도 계속 날아오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은 그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공중에서 다 요격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 그 의도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알-악사 폭풍,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날 2023년 10월 7일에 그 일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침공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계획은 알-악사 홍수 작전으로 이 작전명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공격 작전 때 사용한 명칭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하용 국방 담당 보도기자 요아브 리 모르에 의하면 현재 후티의 세 번째 정예 요원 부대가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훈련에는 장애물 코스 통과, 사격장 훈련 이런 게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국기를 걸고 훈련을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티가 실제 침공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사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지리상으로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하마스는 그냥 옆으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지만 쟤네들은 2,000km 떨어져 있는데 2,000km를 달려와서 이스라엘 공격할 만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얘네들은 미사일 날릴 때 미사일에 매달려서 못 모르겠네. 참 생각하는 거 보면 왜 저러죠? 그러게요. 잘 알아요? 참. 최근에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년 전에 테러를 일으키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던 이 테러범을 최근에 프랑스가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레바논으로 보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프랑스를 향해서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도대체 무슨 테러를 일으켰고 풀어줬는데 왜 또 레바논으로 보낸 겁니까? 일단 이 문제의 인물은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라는 인물인데요. 1982년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미군과 이스라엘 외교관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1987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복역한 인물입니다. 미국 육군인 찰스 레이 중령 그리고 이스라엘 외교관 야코브를 각각 권총으로 살해를 하고 1984년에는 미국 영사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압달라는 레바논 친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LARF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해당 조직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을 전개하던 조직이었고요. 1982년 차량 폭탄 테러로 총 51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가 이 압달라를 석방시켜서 그의 모국인 레바논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죠. 압달라가 속했던 조직 LARF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죠. 어떤 자,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가 반유대주의 사건. 그리스 아테네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테네 하면은 굉장히 유명 관광지예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유대주의 사건 누가 일으킨 겁니까? 처음에 이제 시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이스라엘 관광객인 이 벤슈산과 그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프리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부면서 자신이 하마스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요. 사실 이들이 무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모래를 뿌리면서 위협을 또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안 요원이 개입해서 이 시리아 남성을 해변에서 퇴출시켰는데요. 약 1시간 후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나타나서 슈산의 아내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고 이를 막으려던 중에 벤 슈산의 귀를 물어뜯어서 절단을 시키는 그런 중상을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체포가 됐는데 피해자인 벤 슈산도 가해자가 이제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역고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구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유대주의 사건이 이탈리아에서도 또 일어났어요. 여기에서는 유대인 랍비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폭행당한 장소가 좀 의외였어요. 네,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폭력 사건인데요. 하바드 랍비와 그의 아들이 밀라노 공항 근처인 휴게소에 들러서 연료를 보충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바드 랍비와 그 6살 아들이 키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살인자다,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가 이 해당 언어폭력 장면을 촬영을 하면서 암 이스라엘 카이를 외친 후에 아들과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왔더니 15명에서 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화장실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 영상을 삭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싫다고 하자 아버지를 바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경이 깨질 정도로 그 구타를 했는데 그 폭행한 남성이 4명의 남성이 모두 아랍계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아이는 구석으로 이제 데려가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10분 후에 도착을 해서 상태는 종료가 되었고 이탈리아 당국이 증오범죄 가능성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네요. 저하고 조현영 씨 둘이서만 늑수그레한 사람 둘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 네. 그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력덩어리 조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참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그 보신각에 우리 그 이스라엘 지지시 하는데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니까 저 조현영 기자가 딱 나타나니까 벌써 이 자리의 품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공습과 또 그 여러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 부족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하길래 이렇게 이란이 휘청거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란 에너지부는 일종의 이제 국가 긴급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라자비, 호라산, 야지드 지방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북부 카스댐에 남아 있는 물이 지금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급수 체제가 이제 사실상 마비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수도권 가정집에서는 하루 2시간 만에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테헤란 같은 경우 고층 건물, 하이라이스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급수가 없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니까 물이 2층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해요. 고층 건물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변기물로 뭐 세수, 세탁, 목욕, 식수를 다 해결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생활용수 사용하고 있다 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식수,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산업용수에도 부족에도 이제 동시에 발생해서 이제 근간 산업에 타격이 있다. 지금 경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제 식수랑 에너지 그다음에 주기적인 정전도 발생해서 민심은 이제 폭발 직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었는데 이 물 때문에 이거 물 관리를 잘 못하면요 아무리 제국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 그 뭐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자연 변화 때문에 기상 이변, 이상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워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그 이란의 그 물 부족 사태는 확실하게 이거는 그 기상 이변이나 이상 기후보다도 인재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상 이변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도 이제 5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정적인 이유가 인구 증가, 미숙한 수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으로 인한 통치 리스크, 이른바 핵 개발인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50년 동안 250%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2.5배 인구가 늘어났고, 그럼 여기에 맞는 이제 물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인구 부산 도시계획 없는데 과밀 도시라 해가지고 이 수자원 통로 관리가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식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딱 등급을 분류해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이 친구들은 식수로 농업용수도 쓰고 산업용수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1급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 수요가 많은 이제 철강 산업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막 항구에다 건설하고 지하수로 그걸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수로 써야 될 지하수를 이제 산업용수로 쓰고 관리가 부실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까지는 또 이제 관리 미숙인데 더 이제 악순환인 게 뭐냐면 오폐수 관리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활 오폐수의 80%를 정화 시설을 통해 우리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재생을 하든지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방류합니다. 그럼 강으로 방류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심 수자원인 그 지하수에 이제 이런 오염이 다 들어와서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이 됐고 쓸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폐수 관리 실패했고 결정적인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정전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 수자원 관리하고 에너지 정책은 같이 가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관리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60개의 댐을 지난 10년간 건설해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력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을 통해서 댐에다 하는데 지금 댐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고 수력 발전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5%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부작용이 이제 어떻게 나면 정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신정 체제의 그 통치 리스크에 해당되냐면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거의 최고 탑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에너지 전기를 안 쓰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쓰는 거야. 물을 부족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고 지금 거의 댐은 텅텅 비어있는 수준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못한 거다. 인재라고 보는 것이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물 관리 실패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안보적인 이슈를 많이 다뤘지만 중동에서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이란 핵시설 제거했지만 이것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자원 관리 부족으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현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강우량이 한 300m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 장마 때 막 쏟아붓는 한 2, 3일의 비를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물 부족 국가 이스라엘도 길거리에 가로수에 또는 모든 그 이 가정집 화단에 다 물이 이렇게 이 스프링클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할 당시에 그 전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갈릴리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을 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네게부 사막 에일랏까지 전부 다 이거를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전 국토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이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만큼 물 관리를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물 부족 국가에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막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요르단에 수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요르단에 안보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죠. 요르단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로 이제 그 중동 질서를 이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 전쟁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이 물 때문에 국가 간의 이 갈등, 분쟁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나일강 두고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 이제 나일강의 상류층이 있어요. 거기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제 내려가는데 북쪽 하류로 내려가면 그게 이집트 나일강 연결돼 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고 또 남쪽 지류로 타서 이제 수단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에티오피아가 여기다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뭐 최대 규모의 댐을 지금 짓고 있어요. 수력 발전소를 했고 지금 현재 공정이 80%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국 수단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단과 이집트한테는 안보적 위협이 되는 거죠. 물이. 왜냐하면 여기서 수로에서 물을 잠가버리면 이른바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밑으로 이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언제든지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보적 위협으로 했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일강 그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인구의 90% 인구의 그 대다수가 거기 밀집돼 있고 거기에 또 농업용수 식수를 나일강을 통해서 하류에서 해결하는데 위에서 잠가버리면 이제 이건 위협이죠. 문명 자체가 이제 빠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단하고 이집트하고 공동 이제 공군 작전 나일강이 뭐 수호자라는 작전을 했어요. 그 여차하면은 저 공군 전투기로 가가지고 저기 댐을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지 말라고 보면서 이집트를 아마 여러 가지 카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자 난민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집트로 바르라 이게 수용하라고 이제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집트하고 그 에티오피아하고의 그 관계 설정 안에서 또 이제 이걸 아마 카드로 쓸 것 같아요. 아마 네가 이주민을 받으면 너한테 유리한 협상을 해줄게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당근과 채찍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게 뭐냐면 이제 물 자체가 안보적 공공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유였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제 이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물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그 얼마 전에 26명의 그 사망자가 나서 그 대규모 또 핵전쟁까지 갈 뻔했어요. 예.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두 나라 간의 그 갈등도 사실은 거기 그 강 인더스 강 때문에 그 갈등이 이렇게 촉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인더스강 상류고 지류가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26명의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했지 않습니까? 표면적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 전문가들 존 스펜서 같은 전문가들은 인도가 압승했다라고 하고 했지만은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가 마지막에 자꾸 확전하면은 물 끊어버릴 거야 하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핵전쟁으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종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그 동네에서 갑인지를 알려면 누가 전쟁을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종결자가 누구냐가 진짜 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도가 전쟁을 딱 종결하고 휴전을 딱 받아들이니까 파키스탄도 휴전을 받아들인다. 왜? 물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인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신도로 작전에서도 인도가 압도적으로 자기 스케줄에 공격하고 자기 스케줄에 빠지고. 그 왜냐? 물이라는 전략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게 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게 안보 공공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카시미르 영유권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핵심이지만 그 한꺼풀 들어가 보면 인더스강 지류를 놓고 싸우는 거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티베트를 점령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동남아 물길이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뭐 종교 탄압도 있지만 그 물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이 한번 겉들어서 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지정학적 지도가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둘러싼 것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이제 물의 전쟁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야, 인도하고 그 인더스강 물줄기를 딱 잡고 있는데 그거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날리겠다
그렇죠. 야, 물 때문에 핵무기가 날아갈 뻔했네요, 이번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그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이 물길을 쫙 연결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갈릴리 호수 아니면은 다 힘들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변 아랍 국가에서,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호수 바닥에서 이렇게 샘솟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골란고원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67년 6.1 전쟁 이전에는 그 골란고원과 헐몬산이 시리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가 보니까, 아니 우리 영토에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애들이 이 물을 끌어다가 지들이 먹고 살아? 이거는 안 되지 해가지고 시리아 애들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막기 위해서 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댐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자마자 했던 그 이 물줄기 수로 사업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댐 공사의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9.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라덴의 아버지였습니다. 건설업.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고, 그거는 댐 공사가 진행되는 건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지. 그래서 먼저 선제 공급 개혁을 하면서 댐 공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6.1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시 물의 전쟁이죠. 물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6.1 전쟁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물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서로 전쟁을 하고 핵무기까지 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너무 물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풍족하다는 얘기인데, 또 물 지금 많이 귀하게 지금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도 물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분석 이슈 아주 엄청난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심리치료를 해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정신질환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빌라노바 대학이죠. 거기 이제 상담 임상 심리학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가 이겁니다. 시온주의, 그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당위성, 이 시온주의 사상은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초기 증상은 파시스트적 학살 욕구, 그 경향성, 제노사이더 텐던시가 있다고, 그게 증상이다. 그걸 치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수는 치료 방안으로 참나 말도 참 탈식민지 욕법, 디콜로나이제이션 테라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왜 이런 그 구조를 짰냐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혹은 시온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명제 하에 이거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식민지와 체계화된 압제 욕구를 주체할 수 없으므로 이건 정신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제니퍼 뮬러 박사가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뮬러 박사가 대표적인 시온주의 치료요법은 뭐냐? 반유대주의 담론을 설파하고 낙인 찍기를 병행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거 처음 이 기사 보고 이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보건복지부죠. 그러니까 HHS의 세금 지원을 받는 사업이에요. 어허. 그래서 나는 이게 세타연가 하는데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가장 이번 주에 가장 쇼킹한 뉴스였고, 그래서 이제 시온주의는 아직까지는 정신과 진단 코드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 프로토콜이 이미 개발돼 있고 반유대주의가 체계화되고 있는 정신과 의료 쪽에도 이제 깊숙이 침투했다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 불고 있는 그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 범죄, 이게 오히려 그 정신질환으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걸 기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나 봤더니 민주당 애들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화당 애들보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럼 이념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이념은 이제 LGBTQ에다가 또 여기다 하마스까지 껴넣었기 때문에 사상 체계가 약간 정신분열적이죠.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는 해석도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질병 코드까지 아니지만 현지에서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TDS, NDS, IDS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지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TDS는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트럼프만 나오면 발작하는 거예요. 과호흡하고 욕하고 승질내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은 이스라엘만 나오면 막 발작하고 과호흡하고 승질내고 반유대하고 막 이런 그게 거예요. IDS. 그게 IDS고. 그다음에 NDS는 뭐냐면 네티냐후만 나오면 발작하는 거예요. 발작하고 과호흡하고 막 흥분하고 막 참지 못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언론에 NYT 아까 이제 이유진 PD가 보도한 게 광범위하게 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이지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은 아주 경박하고 정신이 아직 맑죠. 사상 체계가 깔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생하고 있고, 근데 미국 다시 이제 미국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질병 프라틱스나 어떤 프로토콜에도 들어갔지만 반유대가 그 의료 종사자 채용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병원 교수는 의대 지원자 중 이스라엘 국적자에 대한 팔레스타인 학살 전력을 우리가 실현줘야 된다. 그러니까 IDF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학살을 이제 낙인 찍고 안 받겠다라는 거 의대생들을 그런 것도 있고. 유대 시인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료계에서 또 이제 약간 낙인 찍기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직장 내 괴롭힘 안에 반유대주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낙인 찍기 공격이 일상화돼 있고, 그러면 그 의료 종사자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자 이제 거부 사태, 치료 거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다가 최근에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그 10월 7일 트라우마를 겪고. 미국 국적자예요. 미국으로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데 너는 시온주의니까 내가 치료할 수 없어 하고 치료 거부까지 하는 사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교회까지 이게 반유대가 체계화적으로 침투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반유대가 이제 어떻게 수면 안에 있던 반유대 그 정서가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범용화돼 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제 이게 주류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이제 인디케이션이죠. 아까 얘기했던 IDS에서 이걸 S는 이제 신드롬, D는 디레인지멘트. 그게 뭐예요? 약간 발작하는 발작.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IDS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NDS도 많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도요. 만나는데 너 정부 하냐서 나 이스라엘 관련 방송을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 가봤어? 알아? 아니,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왜 하필 이 IDS 환자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시온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친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굉장히 평온한데 평온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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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맑아가지고 막 여기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좀 자. 세상이 맑고 정갈하게 보이죠. 근데 오히려 이 심리학 쪽에서는 이 심리학의 기초를 다졌다는 사람이 이 시그먼트 프로이드죠. 예.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 다닐 때 그 좀 여학생들이랑 이렇게 좀 분위기 잡을 때, 좀 아는 척하는 때는 프로이드 심리학 책을 딱 옆에 느끼고 다녀요. 그러면 되게 있어 보였다고. 이 심리학은 오히려 다 이게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심리학의 거두인 말씀하신 이제 독일계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또 있고 그다음에 아동 정신 분석의 개척자 멜로니 클라인도 유대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심리요법 창시자도 아론 백 유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 정신을 이렇게 매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90년대에는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 심리학이 대체할 것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세속주의자 편에 서서 이제 이걸 이제 교회나 종교가 필요 없다. 심리학만 알면 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에서 이제 당하는 거죠. 심리학계에서 쫓겨나는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프로이드든 뭐든 뭐 그런 거 관련 없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다. 그럼 약간 사교 같은. 그냥 클리어하죠. 그냥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밝으니까. 이러면은 약간 이건 약간 주사 맞아야 되는 투약 시간인데 이렇게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편안한 거, 그냥 편안한 거. 밝지도 업앤다운이 없죠 우리는. 예. 안정감. 다음 주에는 이유진 PD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